지난 한 주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는 뉴스가 큰 화제였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이었던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게 항복을 선언한 건데요.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결국 탈레반이 재집권했습니다. IS 파리 테러,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 등 실제 예측에 성공해 화제가 됐던 미국 드라마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홈랜드의 마지막 시즌도 아프간 전쟁을 끝내는 과정을 다루는데요. 탈레반 수장 대사가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그저 미국에 절대 지지 않을 만큼 강할 뿐이야. 그리고 절대 이기지 못할 만큼 약할 뿐이지. 지지도 이기지도 못할 영원한 전쟁이라는 뜻인 건데요. 이토록 20년 동안 무수한 희생과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도 끝내기 어려웠던 아프간 전쟁이 왜 이렇게 갑자기 끝나게 됐는지 조선일보 23cm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다 풍성한 내용으로 방송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요즘 아프간 관련 기사를 매일같이 바쁘게 쓰고 계시는 조선일보 국제부의 정지섭 기자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섭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손호영, 윤수정, 김지섭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나와주신 정지섭 기자의 간단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 경찰청, 법원, 검찰청, 도청, 시청, K-팝 연예기획사, 방송사 등등 사회부와 문화부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취재를 했고요. 지금 국제부에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미국, 하루는 아프리카, 하루는 중남미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 새로운 지역을 공부하는 기분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아프간 상황부터 간단하게 세 줄 요약 들어가 볼게요. 우선 사건의 발단, 미국이 탈레반과 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 합의를 체결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4월에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8월 31일에 아프간에서 미국을 완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그러자 아프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군의 완전 철군을 앞두고 탈레반의 재집권을 두려워한 주민들이 탈출을 시작한 건데요. 원래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하려면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상을 완전히 깨고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로 입성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아프간군이 스스로 싸우지 않는 전쟁을 미국이 대신 싸워줄 수는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이든 대통령 얘기나 그리고 탈레반이 재집권하면 여성 인권이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선 미국이 20년 동안 지원했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오합지졸처럼 무너지는 모습에 많은 독자분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5년 4월에 우리나라도 많은 병력이 투입됐던 월남전이 아주 데자뷰처럼 실현돼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갑자기 미군이 떠나가 버리면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미국이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동안 아프간 정부에 쏟아부은 돈이 2조 2,610억 달러나 된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2,660조 원이나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550조 원쯤 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1년간 쓰는 돈의 4배 이상을 이 아프간 전쟁에 쏟아부은 거죠. 굉장히 큰 돈을 계속 쏟아부은 거네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아프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만 24만 명이나 되고요. 여기에 미군도 2,5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미군이 그간 피해본 것에 비해 너무나도 쉽게 탈레반에게 아프간 수도를 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특히 현지나 외신에서 계속 전해져 오는 소식에서의 표현에 따르면 사실상 탈레반이 거의 무혈 입성이나 마찬가지로 카불에 진입을 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렇게나 갑작스레 그리고 속절없이 무너질 줄 몰랐던 분들이 많아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이 그 8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7조 원 정도 들여서 구축을 해놨던 그 아프간군의 무기, 장비 이런 것도 탈레반이 고스란히 다 손에 넣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속절없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런 원인 분석이 분분한데요. 사실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할 때 이 조직원들의 전체 탈레반 수는 8만 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간 정규군은 훨씬 많은 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단순 숫자 계산만 해도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이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지적되는 상황이 35만 명 병력이 상당 부분 유령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싸우는 군인은 오히려 탈레반보다 숫자가 적은 7만여 명 정도. 나머지는 미군이 주는 월급과 우수한 보급품을 받으려고 허위 기재 등록만 하고 군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은 이런 유령 군인들. 뭐 말하자면 일종의 사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리스트에 거의 한 이름만 5분의 1 올려.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군이 지켜주고 있다는 안정감에 젖어서 정신적으로도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반면에 탈레반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쫓겨난 다음에 말하자면 정말 악에 받쳐가지고 복수의 칼을 단단히 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4배 이상 병력을 갖고 있던 아프간군이 정말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 대명사죠.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처럼 정말 허무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원래는 북부보다는 남부의 이런 농촌 지역에서 워낙 세력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탈레반이 굉장히 변칙적인 전술을 썼습니다. 먼저 북부의 대도시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탈레반군이 진격을 해오자 군대들은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사기가 저하됐고,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탈레반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8월 15일 정오에 결국은 수도 카불을 함락시키고 20년 만에 귀환을 한 겁니다. 이게 원래는 얘네들이 게릴라전을 주로 하던 애들이라서 이렇게 대범하게 진격을 할 거라는 예상이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허를 찔린 거네요. 그쵸. 허를 완전히 찔린 거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정부군에다가 자신들의 첩자를 심어서 군 돈으로 군대를 매수하고 정부군으로 위장하고 들어가서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정부 군경을 살해하고 이러면서 아프간 내부 병력을 붕괴시켰던 겁니다. 실제 카불에 탈레반이 입성한 날에 일단 대통령부터가 돈을 싸들고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돈을 다 비행기에 싣지도 못해서 버리면서 갔다는 그 대목만 봐도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참 기사를 쓰면서 느낀 건데, 결국은 독이 오른 자, 그리고 이렇게 신념으로 무장한 자, 이렇게 악으로 바친 세력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은 아무리 정신 무장을 하더라도 지키기가 어려울 텐데요. 아프간 정부는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이번에 함락될 때 그럼 제대로 된 전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워낙 부패해 있었고, 그리고 군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사기거든요. 내가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기,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내 목숨부터 걸어야 되겠다, 이런 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기가 충천할 수 있는 요인이 아프간 정부에는 전혀 없었던 거죠. 내가 누굴 믿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 먼저 이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랭랑이죠. 그래서 전 좀 속상했던 게 현지인들 트위터들이 계속 올라왔던 걸 살펴보니까 네, 이미 올해 초부터 저 밑에서 탈레반이 오고 있다는 걸 현지 주민들은 계속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미군은 계속 짐을 빼고 있고 정부군은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현지 주민들만 이제 공포에 떠는 트위터를 계속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정말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판세가 기울었다고 사실 내부에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탈레반의 진격에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당하고 거죠.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그렇기 상황들. 때문에 예. 언젠가는 이거는 정부가 탈레반한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속도의 문제였는데, 이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놀랐던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지리적으로 먼 중동의 일인데, 유독 또 우리나라 젊은 층이 많이 활동하는 그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다 같이 걱정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공통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같지만 이념은 다른 적과 마주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안보상 굉장히 많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안보를 위해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특히 이제 그쵸. 징병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탈레반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프간 뉴스를 보면서 미군이 저렇게 냉정하게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해서 바로 짐 싸들고 떠나버리면, 그렇다면 이제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침공을 할 경우, 우리는 사실 70년 전에 침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했었잖아요. 그쵸. 저기 낙동강까지 패퇴를 해가지고 공산화될 수도 있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기 김씨왕조를 이렇게 숭앙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는 결국은 유엔군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났고, 한국이
통일을 할 뻔도 했었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남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다시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돌아보게 되죠. 나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그래서 더욱 착잡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도 본인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써서 화제가 됐어요. 한국도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프간하고 같은 운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 리트윗 수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어요. 전략적인 상황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한 번쯤은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논란이 됐던 게 뭐 한미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치른다든지 주한미군 사령관이 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강대국과의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쌓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들고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겹게 주권을 지켜온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외교 안보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 안보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7월 28일에 탈레반 지도자가 중국 텐진으로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테러리스트로 지탄받는 집단의 우두머리가 중국으로 가서 공식적으로 외교 축사 대접을 받은 거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진까지 외신에 배포했습니다. 이 장면이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는 중국이 이미 탈레반 정권을 사실상 인정하고 관리 모드에 들어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이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기존 정부를 쫓아내고 정권을 차지할 것으로 상정을 했던 거죠. 근데 중국이 여기서 갑자기 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정도 이렇게 그 국토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있지 않습니까? 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옛날에 우리 역사책에 돌고리라고 불렸던 부분이거든요. 튀르크계 주민들이 살고 언어랑 종교가 중국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을 아주 강력하게 한화 정책이라고 하죠. 한족할 때 한 그리고 될화자 해가지고 이곳을 잠재적인 독립분자로 보고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감금을 시키고 이를테면 정신개조에 나선 거죠. 그렇게 중국 사람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받는 중국인으로 강하게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그래서 치면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막 상투 다 자르고 이것저것 보셔도 이제 될것 정신 같습니다. 교육시키고 이랬던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버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도 이슬람교를 굉장히 죄악시 적대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의식 같은 것도 치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여기가 뇌관이 된 건데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탈레반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바로 했을 경우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테러리즘이 유입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이슬람교랑 공통분모도 강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중국이 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슬람교 근본주의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감히 알라의 뜻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탄압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슬람교 성전이라고 아시죠? 지하드. 그쵸. 뭐 지하디스트의 입장에서는 중국도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탈레반을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그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제어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텐진까지 모셔와서 극진하게 예우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제발 말썽 피우지 마라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 달래면서도 약간 어르고 달래면서도 압력도 놓고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그럼 미국이 아프간에서 빠지면서 중국 측면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또 일각에선 재밌는 썰들도 도는 게 미국이 겉으로는 철수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에서 진척하면서 중국한테 이제 탈레반 문제를 떠넘기고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탈레반들이 들고 가서 중국이랑 싸우라고 자기들 무기까지 이제 다 버려두고 가는 거다. 이런 썰까지 또 돌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놓고 갔다. 네, 일부러 싸우라고 놓고 갔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간단하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중국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라는 그 폭탄을 두고 서로 굉장히 위험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폭탄 있는 돌리기를 거네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어차피 국제사회 강대국이니까 명분 같은 거는 많이 또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탈레반의 몸값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도 어차피 다급한 걸 알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종국에는 탈레반을 집권 세력으로 인정을 해서 어르고 달래는 전략을 과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생존 모색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사태랑 겹쳐서 사실 중국한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전문 매체 CNBC라든지 일부 언론에서는 그 신장 위구르 문제 말고도 중국이 아프간의 재건 사업을 좀 도우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프간에 굉장히 천조원어치의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중국이 요거에 대한 지배력을 지금 세계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요거 그렇습니다. 때문이라도 계속 개입을 할 거란 예측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이 사실상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낯선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한테 강력하게 존재감을 과시했던 건 뭐 2007년에 샘물교회 피랍 사건 정도였고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먼 나라였는데 사실 이 나라가 굉장한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지구본을 놓고 지도를 보면은 중앙아시아 위에는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 옆에도 중국이 있고 그리고 네. 중동 이 모든 지역을 이어주는 십자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 자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패권을 장악한다. 일종의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 열강들이 이곳을 굉장히 탐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영국 제국주의가 진출했었고 이후에는 1979년에 그 유명한 소련 침공이 있었고요. 또 2001년에 오사마 빈 라덴 제거를 명분으로 미국이 또 군대를 보내서 침공을 했었죠. 근데 이 세력들이 모두 다 물러나서 사실 여기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국의 무덤. 바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네. 제국의 무덤 하면 아프가니스탄이 검색이 될 정도로 일종의 이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 됐습니다. 대국들 사이에서는 약간 징크스 같이 불리는 나라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필망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 나라들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나라들 이 나라들도 결국 약소국이 아니거든요. 가장 긴밀하게 그런 인종, 문화, 종교적으로 연결된 나라가 파키스탄인데요. 파키스탄은 아시겠지만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슬람권의 그 강대국 이란이 있고요. 또 터키 이런 나라들과 다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고 또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과시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 과정에 우리가 관여하겠다고 서로 이제 평화협정에 참여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서고 있어요. 숟가락을 얹으려고. 숟가락을 얹고 뭐 말하자면 뭐 지분 투자 이런 개념이겠죠. 이렇게 돼야지 향후 아프가니스탄 정부 형성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존 강화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이런 세력 강화를 도모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사실 예전에 중동이라고 하면 그 안에 여러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중동이란 다른 국가가 있는 줄 알았다라는 유머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이 없으셨던 분들도 좀 보셔야 하는 게 사실 계속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미동맹이 일단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우리나라의 그 국제정세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연관이 됐다는 점에서만이라도 크게 주목을 해야 되는 뉴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새우다라고 이제 많이 자조들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자체도 사실은 강대국이죠. 근데 그렇죠. 이제 워낙 세력이 큰 나라들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 역사가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랑 이상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외세 침공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많이 시련을 겪었고 최근에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보면서 더 동병상련 몰입을 하게 되니까 더 보면서 이런 잔악상에 많이 몸소리를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너도 아프냐 우리도 아팠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정지섭 기자께서 이 아프가니스탄과 얽힌 역사랑 외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사실 여러 뉴스들도 있었지만 그 비행기 활주로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떠나는 비행기를 붙잡고 매달려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 행렬들. 맞아요.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예, 지금 요즘 어느 시대인데 지금 다들 거의 사실 목숨을 내놓고 정말 믿기지 않게 이미 이륙을 준비하고 움직이는 비행기에 매달려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비현실적이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도대체 저분들이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시급하고 여길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면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바퀴 위에 공간 이런 데까지도 정말 다닥다닥 달라붙더라고요. 네. 그게 또 비행기가 그 C-17이었나요? 미군 군용 비행기인데 크기도 엄청 컸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걸 보면서 옛날에 저희 역사책에서 봤던 그 흥남철수 네. 있잖아요. 아, 정말 배 전진우. 위에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던 근데 그런 장면까지도 연상이 되면서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가 있는지 네. 그게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슬프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조금 더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거기에 매달리셨던 분들이 이제 미군의 철수 과정에서 미군의 그 군용 비행기 탑승자 리스트에 없던 사람들이 다 이제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미국 정부의 이제 뭐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일을 해서 좀 협조자로 찍힐 수 있는 사람들도 뭐 섞여 있고 이랬다고 하는데 특히 그 현지인 트위터에는 그 거기에 매달려서 상공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상공에서 공기가 춥잖아요. 그래서 얼어 죽은 시신 사진이라면서 그런 참혹한 사진까지 좀 돌아다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사진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선택이 돼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군용기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외신 사진 혹시 보셨죠? 아, 네. 진짜 약간 돗대기 시장처럼 예, 예, 화득 예, 차가지고 정말 딱딱 붙어가지고 거기가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으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비행기 바퀴 틈에서 정말 몇마미 피트 상공에서 얼어 죽으신 분들도 있고 저는 근데 걱정되는 게 야 저분들 일단은 타셨지만 숨은 제대로 쉴 수 있을까 그쵸.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6.25의 참상이었죠. 흥남철수의 이런 참상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걸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놀랐던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9.11 테러 20주년까지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다음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탈레반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어요. 점령한 도시마다 온갖 악질적인 행패도 많이 부렸고 그러다 네. 보니까 탈레반이 무서워서 국민들이 집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레반도 이에 대한 이제 국제사회의 비판이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신경이 쓰이기는 쓰였나 봐요. 그래서 네, 점령 그렇죠. 당일에 뭐 네. 카불 공항 가지 마라. 네. 집으로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뭐 민간인들은 자기들이 안 해치겠다. 특히 여성 인권 우리도 이제 지키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걸 보면서 아 믿기가 어렵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죠. 맞습니다. 그동안 탈레반이 해온 행적 네. 그리고 카불 장악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행적 이런 걸 보면은 전 세계가 경악, 비탄 그리고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탈레반 하면 거의 여성 인권 탄압의 대명사로 꼽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탈레반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세 글자 맞나요? 네, 부로 시작합니다. 부르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여성들이 외부의 남자들한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가리는데요. 제일 가장 가벼운 옥식이 히잡입니다. 유명한 아시죠? 알죠. 머리카락 가리는 스카프 네. 그리고 뭐 눈을 가리는 니캅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목도리처럼 하는 뭐 아바야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원시적이고 여성을 억압하는 이런 옷차림이 부르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이런 젊은 세대들도 부르카를 강제했던 탈레반이 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욱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미니스커트 하나 가지고도 뭐라고 해도 난리가 나는 세상인데 그렇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천으로 두르고 다니고 그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이 좀 납득이 되기가 어렵죠. 설마 이제 그렇게 부르카를 강제할까? 네. 뭐 20년 전처럼 과연 그렇게 할까?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물음표를 가졌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 그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도시에 있는 여성이 먹거리를 사러 그 가게 가는데 부르카를 안 입고 길거리를 갔는데 그냥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탈레반 대원이 바로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 살인 현장을 담은 사진이 외신에 올라왔고 이 사진과 이 사건을 다룬 기사가 우리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모든 일간지들이 크게 도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탈레반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 시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진을 저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장 또 요즘 소식을 전하고 있는 CNN의 여성 특파원이 카불 대통령궁 근처에서 탈레반한테 당신은 여자니까 옆으로 물러나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요? 네네. 네. 이 특파원은 특히 막 검은 옷에 히잡을 쓰고 중계를 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히잡 가지고는 안 된다. 부르카 쓰고 해라. 뭐 이런 거네요. 네네. 그래서 아프간은 지금 이런 제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야만의 시대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여성들한테는 유난히 가혹했던 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슬람 율법을 해석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해서 정말로 여성들에게는 인권 암흑 시대가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이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여성들을 탄압을 했었던 건가요? 탈레반은 쉽게 말해서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12살 된 이 여성들의 학교, 사회생활을 금지했습니다. 일자리도 금지를 했고요. 혼자 거리를 다닐 수도 없게 했습니다. 뭐 남편이나 이렇게 남자 친척이 아니면은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없게 했습니다. 부르카를 입어야 했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성경책 뭐 이런 구약성서에나 나오는 이런 공개 투석형 아시죠? 그 돌로 돌로 쳐죽였다. 쳐죽여서 죽이는 거.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그 멀쩡한 여자한테 앙심을 품고 저 여자는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지목을 했으면 그 이유만으로 그 여자를 바로 묶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났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죠. 지목을 했는데. 네. 그리고 그러면서 뭐 우리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탈레반 통치기에는 정말 여성들을 상대로 정말 악랄한 성범죄와 인신매매가 자행했다라는 목격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은 더욱 공포에 떨고 있기도 합니다. 그 비혼주의자인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강제로 탈레반 대원들하고 결혼도 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하기에는 너무 요즘은 이제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가 많은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사진들과 함께 많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레반도 그런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을 해서 네. 나름대로 우리는 예전에 그런 원시적이고 그건 무도한 무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이슬람권 국가 전체에서 다 그런 게 아니라 탈레반이 유독 이슬람 문화 그렇습니다. 중에서 아주 극랄하게 네. 그렇게 좀 여성을 좀 탄압하는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예. 이슬람은 모든 여성들을 탄압한다라는 명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슬람권 국가들 중에는 국제적으로 봐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성 국회의원이나 뭐 여성들의 장관들이 많이 배출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요. 국내에 있는 이슬람교 관계자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저것은 이슬람의 본질이 아니다. 이슬람은 신의 자비와 관용 그리고 모든 이의 화합을 갈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경전 구절에서 이렇게 좀 차별과 구별의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애매모호한 구절들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폭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1970년대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그 아프가니스탄 사진만 봐도 그때만 해도 뭐 미니스커트에 정말 하이힐에 단발머리 한 그런 여성분들도 자유롭게 시내를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그 외국인 친구 중에 터키 현지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좀 비슷한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런 그 뉴스들이 전해질 때마다 중동 국가 전체가 다 그렇게 폭력적인 국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서 더 이번 사태가 화가 난다고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탈레반도 좀 이미지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아프간 출신 그 BBC 앵커가 생방송을 하는데 뭐 탈레반 대변인이 전화를 걸어서 네. 우리는 콕 집어서 여성 인권을 지지한다라는 그 네. 입장을 굉장히 길게 밝혔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번 사건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점령 직후에 또 트위터에서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 천천히 죽어가겠죠 이렇게 호소를 하는 아프가니스탄 소녀 영상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거를 이란 인권운동가 마시 알리네자드라는 사람이 공유를 했어요. 이거를 여러 아프간 여성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호소글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카불 지역에서는 밤중에 여성 혼자 운전하는지 감시하려는 감시소가 곳곳에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이 모델로 혼자 나오는 전광판을 이 탈레반들이 아예 새까맣게 칠해버린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지석 기자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부르카를 안 쓰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뛰니까 그 현지에서의 부르카가 한 벌에 원래 200 아프가니? 그러니까 3,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너도 나도 이제 빨리 착용을 해서 탈레반의 그 수하에서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한 15배 정도로 가격이 뛰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벌에 3,000 아프가니 뭐 45,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씁쓸한 얘기인데 네. 제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그 분이랑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현지에 계신 예. 현지인 분. 현지에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시던 분이랑 익명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외신에는 부르카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네. 부르카 가격이 치솟고 있으니까 네. 이 친구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때 한몫을 잡겠다고 해서 입도선매 미리 저기 도매에서 부르카를 잔뜩 사재기로. 잔뜩 쌓아놔서 쌓아놔가지고 비싸게 지금 팔려고. 예. 오. 지금 근데 그분들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해주면서 정말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이 양반이 이제 되게 나이가 어린 분인데 네. 선생님 부르카 보신 적이 있냐고. 나는 이번에 처음 봤다고. 아프가니스탄 분들이 대부분은 되게 젊은 나라예요. 그래서 네. 탈레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아직은 젊은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그렇습니다. 처음 그 공포를 겪어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비난이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철수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들도 받았잖아요. 네. 아프간 소녀들과 여성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책임질까? 난 책임 없어. 아프간 국민들은 아프간 정부가 책임져라고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아프간 정부는 이미 망해버렸고 그쵸. 이게 국제사회의 냉정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아프간에서 이런 참상들이 계속 생중계가 되면서 미국이 최악의 외교 참사를 냈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 바이든이 말했던 그럼 책임 제로다 이런 말이 먹혀들지 않는 것 같은데 게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13일부터 여름 휴가 간다고 별장 캠프에서 머무르면서 화상회의했잖아요. 예, 이제 복귀는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그토록 미국이 막 전쟁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거에 비해서는 결말이 너무 모양새가 좀 좋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뭐 계속 뭐 가슴은 아프지만 뭐 아프간에서의 미군 주둔의 목표가 뭐 이 나라의 국가 재건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국익, 뭐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본토 공격을 안 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은 신문이 굉장히 재밌게 제목을 달았는데 네. 미국이 돌아왔다던 미국이 돌아갔다. 이렇게 굉장히 미국을 많이 조롱하고 좀 비아냥하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제 쏟아졌고요. 조지 부시 정권이나 이런 지난 정권에서 아프간 전쟁을 다뤘던 관료들이 바이든 정책에 비판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은 4월에 발표를 할 때부터 네. 이렇게 욕먹을 걸 예상을 감수하고 했겠죠. 예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무서웠던 게 네. 무섭다는 게 이제 두렵다는 것보다 냉철함에 몸소리가 쳐졌던 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이제 백악관 연설이나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책임을 거의 아프간 정부에 전가를 했어요. 그렇게 돈을 들이고 너네를 당신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희생과 투자를 했는데 아프간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이냐. 결국은 자신의 비난을 모두 다 이제 전가시키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최고의 관심사는 미국의 국익과 미국인들의 안전이다. 이런 말은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했을 법한 말이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특히 뭐 민주당 정권하면 아무래도 이제 진보적이고 이런 더러 국제관계를 인권을 예. 중시하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지양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저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충격받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존 F 케네디나 지미 카터 정부 뭐 이런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보다는 뭐 전 세계 평화를 지향했던 게 결코 아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존 F 케네디 때는 저기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터지면서 소련이랑 거의 일촉즉발까지 갔었고 빌 클린턴 정권 때는 뭐 소말리아 같은 데서 우리 아시죠? 그 영화 블랙호크 다운 같은 거로 결국은 너무나 그 과도하게 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뭐 우리가 세계를 구하겠다는 미국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국제 질서의 냉엄한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뭐랄까 이제 좀 배신감 이런 거에서 결국은 배신감보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현실감 온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을 이제 되찾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것도 수습하는 방향으로 갈 거 그 수습이란 게 그렇겠죠. 탈레반을 인정을 하되 탈레반을 최대한 제어하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결국은 미국의 입장은 한결 같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적어도 이제 올해 4월부터는.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면 그렇지만 가슴은 사실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탈레반을 지금까지 키워온 것도 미국이지 않냐라는 네, 비판도 네. 좀 있잖아요. 이게 네. 역사적으로 결국 되짚어 보면 네. 이게 애초에 그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이유로 침공을 한 거 이전부터도 네. 이제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전쟁을 할 때부터 미국이 명목상 동맹국인 이제 파키스탄을 앞세워서 네.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탈레반이 그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네. 미국의 책임론을 또 완전히 거론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비판이 많이 일고도 사실이고요. 네. 결국은 아프간 전쟁이 승자와 패자 그리고 적과 아군을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정말 복잡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탈레반의 근원은 이제 무자헤딘이라는 전사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옛날에 그 얼굴 없는 우두머리라고 불렸던 뭐 뮬라 오마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의 뿌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역 전사들을 양성했거든요. 그 전사들을 양성해서 결국은 그 전사들이 미국의 물밑 후원 아래 소련을 격퇴를 시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슬람 근본주의 이런 정말 엄혹한 통치 신념으로 무장을 하면서 미국의 컨트롤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카에다 같은 테러 세력이랑 결합을 해서 일종의 정말 그 괴물 같은 세력으로 성장을 한 거고 결국은 그거를 다시 격퇴를 하겠다고 미국이 이제 20년 동안 뭔가 전비와 군사적인 그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거는 누구도 쉽게 풀어나갈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실타래이자 폭탄이었고 그거를 뒤늦게 현실 감각을 찾은 미국 정부가 일단은 손절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21세기 최초의 전쟁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으로 기억될 이 전쟁의 결론이 네.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아프간에서요. 판지 시르라는 주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남아서 탈레반과 싸우기로 한 부통령 그리고 아프간의 국민 영웅 아들인 마수드 주니어가 탈레반과의 전쟁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레반이 이렇게 깃발을 카불에 꽂았다고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했느냐.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각지의 반탈레반 세력이 결국에는 봉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산악국가의 특성인데요. 굉장히 나라가 험해요. 굉장히 나라가 험하다 보니까 현지 지형의 게릴라 전투에 능한 세력들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게 어렵거든요. 각지의 군벌들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탈레반 세력들이 있고요. 이렇게 반탈레반 세력들이 뭉쳐서 탈레반에 저항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표명해가지고요. 지금 내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탈레반 자체가 중앙집권적인 조직이 아니거든요. 탈레반도 각지의 여러 가지 이런 조직 저런 조직 뭐 이런 조직들이 다 뭉쳐가지고 탈레반이라는 조직을 형성한 거거든요. 지금 탈레반한테는 미국이랑 아프가니스탄 정부라는 공통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통의 적이 사라지고 나면은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공통의 적이 사라지면은 결국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네. 되죠. 탈레반 내부의 이런 패권 싸움, 거기에 이제 탈레반을 적대시하는 군벌들의 싸움, 그리고 거기 이 정세를 보면서 주변 국가들은 이제 여기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겠죠. 아프가니스탄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차방정식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망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무고한 양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일이 좀 최대한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특히 그 희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걱정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난민 문제도 그렇습니다. 계속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난민이 발생이 되면 이 난민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국가들이 어디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인접국가겠죠. 그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가고 있는 나라들이 터키랑 파키스탄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국경 지역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부 쪽으로는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랑 겹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지나면 중국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난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비상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왜냐하면은 아랍의 봄 위기랑 그다음에 그 이슬람 국가 아시죠? 네. 그 사람들 굉장히 잔악하게 참수살해하는 것으로 악명을 들었었던, 그때도 시리아랑 이라크 주변의 나라들이 몰려드는 난민들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난민들의 루트가 유럽이나 서방 국가를 향해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를 두고 국제사회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걱정인 건 몰려갈 국가들 자체도 내부 정치가 되게 복잡한 나라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번 아프간 사태로 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이 논쟁이 불고 있죠.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상황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없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에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 직후에 이제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일단 고속 성장을 했고요. 그렇게 고속 성장을 이룬 다음 정치적인 민주화까지 이뤄서 우리도 자평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발전을 거의 동시에 이룬 전 세계의 뭐 유일한 사례라고 이렇게 많이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게 우리가 일군 것이 과연 국제 정세가 급변했을 때 우리가 지킬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결국은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런 열강들이 갈등을 할 거고요. 그런 갈등 관계가 우리나라의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안보 때 얘기하는 뉴스 아시죠? 뭐 네. 쿼드라고 일본, 미국, 호주, 인도의 이 사자동맹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두고 많이 왈가왈부하는데 인도도 지금 결국 아프가니스탄이랑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깝죠. 결국은 이 정세가 우리나라의 안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얘기로 미군이 너무나 지금 급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그 임시적으로 이제 파병을 한다. 근데 만약에 미군이 그 병력을 한국에서 주한미군 빼갈 그런 뭔가 시나리오가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건 좀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정전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전 상태지만 사실상은 큰 군사적 충돌이 없었거든요. 뭐 북한이 국제적으로 도발을 해서 우리나라를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고 이런 게 있는데 전면전에 준하는 도발 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그 세월이 훨씬 많습니다. 갑자기 군사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군 당국과 정부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까지 냉정하면서도 안전하게 준비할 태세가 과연 돼 있는지. 저는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진 이유는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내부 교란수를 많이 당했어요. 내부 교란술이요. 네. 탈레반 대원들을 정부군에 심어서 내부 총질을 해서 정말 총질을 해서 이렇게 군경을 살해를 했고 스파이가 그다음- 많았다는 네. 거네요. 그리고 돈을 줘가지고 이제 빼왔고요.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무너뜨려 갔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프간 사람들은 이 나라가 내가 살아야 될 나라가 맞는지 회의감을 느끼게 됐고 나라가 밑둥부터 정신적으로 이렇게 병들고 약해지면서 결국은 단 한 번의 도끼질에 넘어간 게 아니라 계속 도끼질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8월 15일 날 한번 딱 넘어가니까 나라가 그냥 와장창. 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는 UN 206개 회원국 중에 하나였고 올림픽에도 자기 깃발 들고 참가를 했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도와서 뭐 기존 정부를 살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나요? 국제사회는 이거 냉정한 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저런 사태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 근데 우리가 일궈놓은 것을 지킬 준비가 우리는 얼마나 되어 있는가. 우리는 관련 이런 내부 교란이나 내부 부패에 관해서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가를 냉정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3cm 방송 역대 23cm 방송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진중한 분위기에서 방송을 한 것 어려웠던. 같은데요. 지금 약간 어깨가 무거워요. 막 너무 긴장하면서 방송을 했었어가지고 그만큼 참 참담하고 좀 안타까운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강복절 날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맛봤던 날에 아프간 현지인들은 정작 걱정과 공포의 날로 이 날을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23cm 앞으로도 계속 관련 내용 틈틈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방송 방문해주신 정지석 기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새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